네, 자, 그래서 이제 라우터들의 결국은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야 라우팅을 시켜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우팅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이제 패킷을 여기서는 이제 스위치는 프레임이겠죠. 프레임을 목적지에 해당하는 쪽으로 보내주려면 넥스트업으로 보내주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스위치는 네? 스위치는 뭘 기반으로 연결을 시켜주죠? 어떤 주소를 기반으로? 그죠? 맥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하죠. 그 맥 어드레스를 보고서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뭘 보고 알아요? 스위치는 네? 라우터는 뭘 보고? 라우팅 테이블. 스위치는 그렇죠. 맥 어드레스 테이블 보고 알죠? 그러면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졌었죠? 처음에 빙을 했을 때 핑을 했을 때 또 포트린 그 스위치에서 모든 주소에 포트린 다음에 응답받은 주소에 스위치 배열을 꼭 응답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 스위치로 프레임이 들어오면 그 프레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프레임 안에 주소가 들어있죠. 보낸 사람의 주소가 보낸 호스트의 주소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호스트가 여기 연결돼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정보를 이제 테이블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러닝을 한다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각 호스트로부터 오는 프레임으로부터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라우터는 과연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분들이 그 패킷 트레이서로 실습을 할 때 두 개의 랜을 이제 그 라우터로 연결하고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에 뭔가를 설정하고 나니까 라우팅 테이블이 생겼어요. 기억이 나나요?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 언제 생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라우터를 이제 패킷 트레이서에서 라우터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스위치 연결하고 여기 호스트를 연결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했었죠? 여기 라우터. 그러면 처음에 이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명령으로? show IP 라우트 명령으로 봤으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 뒤에 라우팅 테이블이 있었어요. 이때가 핑인가요? 네? 이때가 처음 호스트 쪽에서 핑을 해서 반대쪽으로 처음 핑을 해서 반대쪽으로 가려면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야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진 뒤죠.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나요? 네? 그 라우팅 테이블은 네. ARP 과정 중에 ARP 과정 중에 만들어졌을까요? ARP의 과정 중에 만들어지려면 그러려면 그 맥 주소가 사용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ARP는 맥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인데 처음 ICMP? 그러니까 그 이전이라니까. ICMP가 왔다 갔다 하려면 뭐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하겠지. 그죠? 이쪽 랜에서 저쪽 랜으로 ICMP가 건너가려면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걸 한 거지. 라우팅 테이블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네. 라우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언제 생겼나요? 그것도 실습을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자, 이것을 하기 전에는 show IP 라우트 했더니 라우팅 테이블이 없는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show IP 라우트 해보니 라우팅 테이블이 생겼다 하고 했어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콘솔을 콘솔. 어떤 방법이든 어쨌든 거기에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라우팅이 불가능하죠. 언제 생겼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실습했던 텍스트 캡처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과제로 저장을 해놨을 테니까 거기서 노트패드 그 파일을 열어서 show IP 라우트를 찾아보면 그 커맨드가 언제 있었고 언제 있었는지 보면 그것이 show IP 라우트에서 라우팅 테이블이 없을 때와 show IP 라우트에서 라우팅 테이블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캡처를 해서 올리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으면 그걸 그냥 해봤네 끝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지 내가 이 명령을 왜 실행했는지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게 공부예요. 예? 물론 그 당시에 설명도 다 했습니다.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여기에 IP 주소를 뭐 223.194.165. 뭐 126, 255.128 이런 IP 주소와 서브넷 매스크를 설정을 하면 그러면 생겼어요. 여기 IP 주소를 설정하고 서브넷 매스크를 지정해 주는 순간 이 인터페이스가 속한 주소 범위가 결정이 되죠. 그 인터페이스의 주소도 결정이 되지만 그 인터페이스가 속한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죠. 이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에 여기에 호스트들이 가져야 되는 주소 범위도 결정이 되죠. 왜? 이 주소가 있고 서브넷 매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이 주소가 속한 주소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 네트워크의 같은 네트워크죠. 여기는 다 같은 네트워크죠. 이 인터페이스랑 같은 네트워크의 호스트들이 가져야 되는 주소가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소 범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면 돼요? 직접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그죠? 직접 갈 수 있어요. 같은 네트워크니까. 그러니 그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주소가 설정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설정이 되면 이 주소가 속한 네트워크의 주소 범위가 결정이 되죠. 똑같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로는 결국은 직접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 갈 수 있다는 것이 뭐냐? 바로 넥스톱이 뭐 PC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PC에서는 물론 한글로 나오죠. 한글로 나옵니다만 뭐 라우트 프린트 해보면 직접 연결된 뭐 예를 들면 23194.165.0, 25.25.25.0 이게 이제 이 PC가 연결된 네트워크의 주소 범위죠. 에 대해서 넥스톱이 뭐라고 되냐? 연결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연결됨. 라우터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습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가지고 라우터에서 show IP 라우트 해보면 나오죠. 물론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노트패드에 들어있는 내용, 과제로 제출한 내용에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show IP 라우트 해서 보시면 아마도 이렇게 나오겠지.
223.164.165.0/25가 나올 거고 223.164.165.128/25 우리 실습한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가 나올 거고요. 앞에 C라는 코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 C는 뭐냐면 이제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directly connected라고 써 있겠죠. 이게 연결됨이죠. 즉 넥스홉이 바로 목적지다 하는 그런 뜻이죠. 같은 네트워크상에 대한 경로.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 L 해서 또 23.194.165.1 아니면 126 뭐 어느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제일 작은 주소 아니면 제일 큰 주소 또는 여기에 L 해서 또 23.194.165.129 아니면 254 뭐 시나리오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일 작은 주소 또는 제일 큰 주소 슬래시 32 이게 요거에 해당하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로컬 인터페이스에 대한 경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한테 설정된 인터페이스의 주소에 대한 경로. 어쨌든 그러한 경로들이 생긴다 이거야. 생긴다. 그게 중요하죠. 결국은. 그 경로들을 이용을 해서 길 안내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자기한테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한 것만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자면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고야 여기 아닌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랜들이 연결되어 있다 치자 이거예요. 호스트들이 연결되어 있다. 또 뭐 여기에도 이렇게 랜이 연결되어 있어서 호스트들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도 뭐 랜이 있어서 호스트들이 연결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랜이 여기에 랜이 또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있다. 랜이 이렇게 여기도 연결돼 있고 뭐 여기도 연결돼 있고 뭐 여기도 연결돼 있고 여기도 연결돼 있고 여기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랜이 연결돼 있다 치자 이거야. 예를 들면 이 라우터는 지금 랜이 하나 둘 셋 여기에는 랜이 둘 여기는 하나 둘 여기 둘이구나 여기도 둘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인터페이스의 주소를 설정하는 순간 그 랜에 대한 경로 정보가 다 생긴다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랜에 대한 경로 정보가 생긴다. 그러면 각각의 라우터들은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만 있어요. 그러면 그거면 경로가 충분하냐?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PC에서 이 랜에 있는 PC로 연결될 경우에는 그거면 충분해요. 여기에 이쪽 랜에 대한 경로도 있고 이쪽 랜에 대한 경로도 있으니까 여기서 오면 이리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리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쪽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가 여기에 있나요 지금? 없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관리자가 보고서 이 네트워크는 넥스홉이 이리로 가면 되겠네 하고 넥스홉을 여기로 지정해서 넣어주면 돼요. 직접 수동으로 이제 경로 정보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 하고 알려줘요. 얘도 내가 이런 네트워크 정보를 가지고 있어 하고 알려줘요. 그럼 얘가 그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고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고 또 그거를 얘네들한테 알려줘요. 그럼 또 얘네들이 또 이쪽으로 알려줘요. 그럼 결국은 이 라우터도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를 알게 되죠.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하고 같으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각자 어떤 동네에 살겠죠, 그죠? 그러면 그 각 동네에서 보통 제일 맛 좋은 짜장면 집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동네에 뭐 짜장면 집이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좋은 짜장면 집을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예. 네, 다
각자의 동네에 대한 가장 맛있는 짜장면집을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네트워크,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집을 이제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네? 그러면 이제 알겠죠? 아, 어느 동네는 어느 짜장면집이 맛있대. 또 알려줘요. 그럼 또 어느 동네는 어느 짜장면집이 맛있대. 알죠? 또 알려줘요. 그러면 어때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온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어떤 동네는 어느 짜장면집이 제일 맛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를 서로 교환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를 다 알게 되죠. 이런 게 하나의 프로토콜이다. 이런 프로토콜을 뭐라고 부르냐? 즉 경로 정보를 라우터들끼리 서로 교환을 해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를 다 알게 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 정보를 알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그걸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팅을 시키는 프로토콜이 아니고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를 알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 또 열심히 배울 겁니다.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 어쨌든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영어로 Sharing information about pathways. 이게 바로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하는 소리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그 라우터들과 경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 그런 규칙 이런 것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 그럼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IP하고는 별개예요. IP는 라우팅 테이블을 기반으로 길 안내를 해주는 프로토콜이고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팅을 해주는 프로토콜이 아니고 그런 라우팅을 하는데 필요한 라우팅 정보를 라우터들끼리 교환하는 프로토콜이다. 질문 있나요? 없나요? 네, 이거 설명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데이터의 전송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정할 수도 있다. 프로토콜을 통해서. 뭐 이런 프로토콜도 있고 저런 프로토콜도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한 프로토콜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토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와 문자를 생각해 봅시다. 전화는 상대방과 통화를 하려면 어때요? 일단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연결이 돼야 그때부터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대화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종료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끊어야죠. 그죠? 이러한 그 프로토콜이 있는가 하면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자는 어때요? 문자나 카톡은 뭐 너랑 연결하자 하고 연결하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어때요? 문자 작성해서 그냥 보내기 버튼 누르면 끝이죠. 그죠? 그러면 뭐 상대방이 받았는지 말았는지 뭐 읽었는지 말았는지 요즘은 뭐 읽었는지 말았는지 알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보내기 전에 뭐 연결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보내고 나서 뭘 끊을 것도 없어요. 그죠? 네, 이런 식의 프로토콜이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프로토콜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뭐 프로토콜도 있다. 대표적인 이제 ICMP라는 프로토콜인데요. 인터넷 Control and Messaging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뭐 ICMP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가 핑할 때 뭐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예, 핑할 때의 그 메시지도 일종의 메시징이죠, 메시징. 여기에 보시면 메시징.
그래서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죠? 내가 에코 리퀘스트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저쪽에서 똑같은 내용의 에코 리플라이를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약속이죠. 네,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뭐 그 ICMP는 이렇게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패킷을 보낼 때 TTL을 보통 일반 PC라면 128로 세팅을 해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우터 지나갈 때마다 1씩 감소한다고 그랬죠? 여기 도착할 때는 얼마가 돼요? 126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복잡하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고 라우터의 개수가 많은데 심지어는 가다가 길을 잃어서 막 빙빙 돌아가기도 해요. 즉 뭐 패킷이 길을 못 찾고 막 빙빙 루프가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TTL이 0이 되겠죠. 라우터 어디선가. 그럼 TTL이 0이 되면 어떻게 하냐? 패킷을 폐기합니다. 더 이상 라우팅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는 이 보낸 쪽 샌더 쪽한테 타임아웃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이 타임아웃 메시지가 TTL이 제로가 돼서 더 이상 라우팅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것도 이제 ICMP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에러가 났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메시지죠. 전달이 안 된 것도 일종의 에러니까. 네, 그런 다양한 종류의 그 메시지들이 ICMP에 정의가 돼 있다. 또 그걸 통해서 뭔가 그 네트워크의 연결에 대한 그 뭔가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뭐 흐름 제어라든가 아니면 그 경로를 제어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유형의 프로토콜도 있다. 뭐 예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런 다양한 예들을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없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로토콜 인터랙션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다양한 통신 과정에서의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통신이 이루어진다 그랬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프로토콜 스택으로 그 스위트들이 이렇게 계층화되어서 그 순서대로 그 계층 순서대로 동작을 한다 하는 거고 여기에서 예를 든 것은 이제 웹 서비스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직 서버 구축에서 웹 서비스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서버 구축에서 지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시큐어 쉘 해봤고 그 다음에 RDP 해봤죠, 그죠? 뭐 이런 거나 비슷하게 이제 웹 서비스도 똑같이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죠. 뭐 이거나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CLI를 즉 그 텍스트 터미널을 안전하게 암호화시켜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연결을 시켜주죠. 그다음에 RDP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환경을 마찬가지로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요. 웹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랭귀지로 만들어진 그런 문서들을 교환하는 그런 용도죠. 어쨌든 네, 그러한 그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 간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다. 그러면 이들 간의 대화는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의 대화는 이제 7계층부터 이루어지겠죠. 애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뭐 구글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구글의 웹 서버에 이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죠. 즉, 이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이 이 서버의 애플리케이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이 서버의 애플리케이션한테 메시지를 보내죠. 보통 이런 웹상에서의 그 처음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요청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요청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구글이 아니고 뭐 이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그 뭐 글 제목을 하나 클릭을 한다 치자 이거야. 이 클릭을 하는 것이 이제 이 클래스 서버한테 뭔가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요청하냐 하면 여기에 요청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노트패드에서 보시면 컨트롤 V 해서 보면 이걸 우리가 URL이라고 부르죠. URL. 이렇게 URL을 이제 이 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하면 그 URL에 해당하는 요청 메시지가 만들어져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 메시지 포맷을 나중에 그 와이어샤크로 캡처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볼 겁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요청 메시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서버한테 보낸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웃집한테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서 보낸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즉 이 클라이언트가 직접 서버한테 날아가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밑에다 맡긴다. 밑에다가 하위 계층에다 맡긴다. 그게 누구냐? 이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토콜이 HTTP라는 프로토콜이라면 그 밑에 하위 계층의 프로토콜은 TC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얘한테 맡기는 거죠. 전송을 맡겨요. 전달을 맡기죠. 그럼 또 TCP는 그걸 IP한테 맡기고 IP는 또 이더넷한테 맡기죠. 이 과정은 우리가 1장에서 공부를 한 거죠. 예를 들면 ICM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ICMP가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어서 IP한테 배달해달라고 하고, 그럼 IP가 길 안내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넥스홉을 결정하고 그 넥스홉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넥스홉으로 보내달라고 아웃고잉 인터페이스한테 맡기죠. 그 아웃고잉 인터페이스가 뭐다? 이더넷, 랜카드, NIC다 이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맨 위에 계층으로부터 차례로 밑에 계층한테 이제 요청. 결국 밑에 계층은 위에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여기서도 이렇게 요청 해서 NIC에서 이제 무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선이라면 이제 전자파를 통해서 공유기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장치에서 또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1계층 이더넷, IP, TCP, HTTP. 여기가 이제 이더넷이 1계층, 2계층, OSI 계층으로, 그다음에 IP가 OSI 계층으로 3계층, TCP가 4계층, 그다음에 HTTP가 5, 6, 7계층에 해당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1계층으로 와서 결국은 OSI를 따지면 최종 1계층에서 이제 무선으로 1계층의 어떤 신호로서 그 전자파의 신호로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안테나에 수신이 되고 안테나에 수신된 신호 이런 것들이 다 안테나도 그렇고 그 안테나에 수신되는 신호도 다 1계층이죠. 그것을 이제 무선 랜카드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받아서 그 신호를 다시 1령으로 복원을 하겠지. 전자파 신호를 그 1령으로 복원을 해서 그 1령들을 쭉 모아보면 그게 뭐예요? 프레임이죠. 프레임. 즉 저쪽에서 전송한 프레임이 뭔가 전자파로서 왔는데 그걸 다시 복원해 보니 1 또는 0이다. 우리가 그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정보 신호를 전자파로 만드는 과정은 결국 어떤 주파수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뭐 와이파이 같으면 2.4GHz나
5GHz나 6GHz의 전자파로 옮기는 거죠. 주파수. 그 과정이 뭐였어요? 변조였죠. 그죠? 그래서 뭐 10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뭐 레벨 값을 뭐 전자파로서 이제 반송파로서 진폭 변조를 하든지 한다고 했죠. 그죠? 기억나죠? 뭐 몇 비트를 모아서 레벨을 몇 개로 만들어서 진폭 변조를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걸 사인파와 코사인파를 이용해서 또 곱해서 QM이라는 걸 한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전자파가 날아가는 거지. 안테나를 통해서. 그럼 수신 측에서는 그걸 다시 전자파를 받아서 다시 어쨌든 간에 0일로 다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스트림을 모아 보면 그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신 측의 랜 카드에서는 그 프레임의 비트들을 이제 보고서 그 안에 어느 부분이 목적지 맥 주소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목적지 맥 주소가 나한테 온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겠죠. 그죠? 나한테 온 거면 그걸 다시 벗겨서 위에 계층으로 올리죠. 즉, 그 부분이 이제 1계층, 2계층에서 벌어진 거고 다시 3계층으로 올라가겠죠. 공유기에서 3계층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게 목적지 IP 주소가 난지 또 확인하겠죠. 그럼 목적지 IP 주소가 공유기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목적지가 공유기일 리가 없지. 나는 지금 구글 또는 E클래스로 가는 거니까. 목적지는 E클래스나 구글로 가겠지. 그러면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해서 경로를 다시 결정해서 그 넥스트옵을 결정하는 거죠. 그 넥스트옵을 가기 위한 아웃고 인터페이스로 내보내야겠지. 뭐 아웃고 인터페이스는 여전히 공유기 같으면 이제는 유선이 되겠지. 여기선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선으로 빠져나가겠죠. 거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넷 구간이면 뭐 이더넷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각 계층별로 뭔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각 계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기에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웹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 HTTP 맨 위에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 메시지를 만들고 이거는 이제 이 URL을 통해서 HTTP 리퀘스트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겠는데 그러면 뭐 여기에 보면 그런 HTTP가 하는 일은 뭐냐? 여기 클릭해 보시면 뭐 HTTP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뭔가 서버에서 정보를 받아 오려면 제일 먼저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그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리퀘스트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 그것도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리퀘스트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뭐 영문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HTTP 리퀘스트 메시지 포맷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HTTP 리퀘스트 메시지 포맷은 이런 이거는 텍스트가 아니고 그냥 그림이구나. 네.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구조에 따라서 뭐 사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메시지의 사례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 라인, 제너럴 헤더, 리퀘스트 헤더, 뭐 엔티티 헤더, 메시지 바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구조가 정의가 돼 있다. 이게 HTTP 프로토콜이에요. 리퀘스트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 물론 일단 요청을 하려면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 리퀘스트 메시지 포맷은 어떻게 되냐? 이런 포맷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HTTP에서 다 정의가 돼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리퀘스트 메시지를 뭐 밑에서 어떻게든
작용을 해서 서버에 전달이 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서버에서는 그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제 수신했으면 그것을 보고서 어떤 리퀘스트군 하고 거기에 대한 뭘 해야 되냐?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리스폰스 메시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스폰스 메시지도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포맷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여기에 이걸 클릭하면 이제 아마도 리퀘스트 메시지가 날아갈 거고 그럼 서버까지 갈 거고 서버에서는 그 리퀘스트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그 합당한 레스폰스를 보내오겠죠. 응답을.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이 브라우저 상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버에서 뭔가 리퀘스트에 대한 레스폰스를 보내왔고 그 리스폰스의 컨텐츠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는 거죠. 네.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HTTP에서 정의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리스폰스 메시지를 보면 레스폰스 메시지 포맷은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포맷이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간다.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러한 메시지의 종류를 보면 이것도 메시지 구조. 이거는 이제 한글로 본 거예요. 한글로. 네. 여기도 원래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다 깨져서 안 나오네. 다 깨졌네 그림이. 왜 그러지? 뭐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 아까 본 것도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뭐 이 메시지 바디라는 부분이 이게 실제 컨텐츠 브라우저 상에 보여지는 내용이고 HTTP에서도 또 거기에 필요한 헤더들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헤더들이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더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이 데이터가 즉 이 메시지의 실제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이냐에 대한 정보죠.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컨텐츠의 종류가 일반 텍스트 파일이고 HTML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컨텐츠의 길이는 170바이트다. 이것이 만들어진 최종 수정일은 이때다. 뭐 등등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서버는 아파치 버전 1.3.27 버전이 서버로서 응답을 했다. 뭐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뭐 여기 HTTP 205K 이거는 네가 요청한 리퀘스트에 대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 리퀘스트가 정당하게 요청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응답을 보내주는 그런 메시지다. 리플라이가 아니고 이제 리퀘스트에 대한 레스폰스 메시지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포맷이 정해져 있다. 이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HTTP, HTTP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죠. 뭐 TCP, IP, IP 이후는 사실은 이 밑에 건 어느 정도 우리가 했고 TCP에 대해서만 좀 더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실제 HTTP를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캡처를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